왜냐면 얘는 처음부터 있었으니까. 정확하게 처음 이전부터 있었던 애니까. 처음 이전이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처음이 있다고 하면 처음 이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마치 방금 우리가 얘기했듯 빅뱅이 딱 끊어버리잖아. 하나의 특이점이에요. 빅뱅 이전을 얘기할 의미가 없고 얘기할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구가 있어, 존재하는 것이. 그럼 이것 이전은 얘기되어지는 거나 얘기할 필요나 뭐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럼 이 완전한 구가 있고 거기 떨어져 나올 때 이 작용이 어떻게 하는지는 회오리라고 설명했는데 이게 왜 떨어지는지에 대해서 그 입장이 그거 자체에 대해서 그냥 아예 관심을 안 가는 건지 아니면 그래서 아니 왜가 없죠. 왜는 의도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궁금한 게 근데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하면 어떤 신이 그렇게 했다 이거 약간 목적론적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아예 생각 자체가 신이라는 존재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러니까 우연이라는 게 그냥 내가 몰라서가 아니라 정말로 아무런 의도가 없이 회오리가 일어난 거라고 말을 하는 건지. 그렇죠. 데모크리토스는. 그러니까 아나사고라스랑 앞에 있던 엠페도클레스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을 믿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라고 얘기를 달았는데, 데모크리토스는 확실하게 자기가 얘기를 한 거예요. 우연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신의 존재가 거들 아무런 요만큼의 근거도 안 남기는 거예요. 완전한 무신론자인 거예요. 데모크리토스는 최초로.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는 있지만 왜는 없어요. 그리고 원자들은 영원하며 강제적이고 자동적이다. 원자들의 운동 자체가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고대 사회에서 완전히 따당하기 딱 좋은 거예요. 이 자체가 신을 완전히 부정하는 거니까. 거기다가 신만 부정하는 게 아니라 고대의 계급적 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모든 게 우연이면은 쉽게 해서 어떤 사회가 귀족과 평민과 노예가 있는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인간이 인간 이외의 존재보다 특별할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즉 목적론이 있는 이유는 실제로는 그러니까 뭐 철학적이고 어떤 걸 다 떠나서 어떤 목적론이라는 신의 뜻이 있다라고 누군가가 얘기하는 순간 이거는 뭐냐면 현재의 체제가 이렇게 유지되어야 되는 것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왜 왕이 있고 왜 우리가 계급사회고 이런 걸 설명하는 건데, 어저께도 누가 한 명 그랬잖아요. 나양욱인가? 99%는 그냥 먹고 살아도 얘기했던 것처럼 계급사회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데올로기죠, 하나의. 그런데 이런 정도의 전투적인 무신론과 우연주의는 뭘 얘기하냐면 인간이 인간 아닌 동물들과 차이가 있을 수가 없고, 그 차이가 있다면 다른 의미의 후천적인 차이지 선천적인 의미의 차이는 없고, 인간들 안에서도 노예와 왕과 평민과 귀족이 어떤 차이도 없다는 거니까 되게 도발적이고 도전적인 이런 주장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랑 비슷하게 과학하구나 이런 의미로서 이게 되게 좋아하는데, 어쨌건 데모크리토스는 그래서 그 인식론을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아까 모양이 문제가 된 게 이 인식론 때문이었는데, 감각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원자들이 일정한 관계를 맺을 때 나타나는 효과다. 즉, 내가 이제 개를 보고 있어. 그럼 내가 개를 보고 있다는 거는 개에게서 나온 어떤 것이 나한테로 와서 나의 어떤 감각기관과 충돌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지, 개 자체를 내가 직접 보는 건 아니다. 이게 굉장히 현대적이죠. 그죠? 자, 개를 우리가 본다는 거는 개를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개에게서 나온 어떤 방출물이 우리의 감각기관으로 와요. 그래서 그게 귀로 들어와서 귀에 딱 들어가면은 들리는 게 되는 거고, 그래 눈으로 와서 눈과 부딪혀서 어떤 효과를 일으키는 게 시각이 되는 거다. 그 감각 자체가 실제를 우리가 정말로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시각적 효과, 청각적 효과가 그 물질로부터 나온 방출물과 우리 안에 있는 감각기관과의 충돌 과정에서 일어나는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이제 근본적으로 맞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그때 그래서 시각은 빛으로 성립이 되고 청각은 음파로 성립이 되고 뭐 촉각은 화학 물질과의 멀은 형질 이런 걸 몰랐을 거니까 그냥 방출물이라고 했겠죠. 근데 이거는 어떤 식의 차이가 있냐면은, 옛날 사람들은 우리 눈에서 나간 게 그 놈한테 부딪혔을 때 시각이 성립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반대로 생각했던 건데 요것의 차이는 뭐 나중에 한 번 더 얘기할 수 있고. 자,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그 알매 능력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적법한 것이고 하나는 서출적인 것이다. 이 서출이라는 거는 이제 그거죠. 둘째 마누라, 셋째 마누라한테 나온 아이죠. 처의 자식을 얘기하는 건데 적법한 것이 뒤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서출은 뭐냐, 감각기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 근데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방출물과 우리 감각기관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일하는 거니까 실제 자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 이걸 통해서 실제 하는 존재가 대충 어떤 것인지를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추를 통해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확인을 해야지 뭐가 되는 거냐면은 정확하게 그래서 얘는 뒤따라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이제 더욱 미세한 것에 대해서 탐구해야지. 더욱 미세한 거는 뭐냐면은 개라는 물질이 어떠한 원자들로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 내부적인 걸 하려고 할 때는 우리가 감각으로 들어온 것 자체로만 알 수는 없고 이것을 다시 한번 형이상학적으로 생각을 돌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감각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뒤에 따로 나와요. 가련한 마음이여 그대는 우리에게서 믿음들을 얻으면서도 우리 감각을 키웠는가? 우리의 전복은 그대에게는 몰락이다. 즉 우리의 전복은 그대에게는 몰락이다. 이 마지막 말은 뭐냐면 우리가 마음속으로 뭔가 사물의 본질을 생각하려고 할 때 감각이 부정확하다고 해서 감각 자체를 아예 못 믿는다면은 너희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 감각의 부정확함은 얘기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뭔가를 인지하려고 했을 때는 감각에 기초해야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얘기를 누가 써줬냐면 갈레노스라고 고대 의학계의 대부 히포크라테스 이후에 고대 의학을 집대성한 사람이 이런 얘기들을 해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아 그렇구나, 데모크리투스 이런 얘기를 했구나 하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보니까 멋있죠? 예. 저 주실래요? 저기 에어컨이 아니어서 제가 못 구웠어. 뭐지? 저기 저거 아니다. 아까 심플리키우스도 로마 사람.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정말 아까 좀 늦게 시작한 거에 비하면은 거의 1시간 한 50분 정도만 하고 끝났네요. 여기까지. 예. 질문만 받겠습니다. 지금 그 순서가 예.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지금 가고 있으면서 예. 그 전에 이렇게 보면은 아 플라톤이 이런 데서 영향을 받았는가 그런 예. 기초 같은 것들은 보이는데 예. 계속 불안한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자연을 관찰하고 예. 사고를 하면서 예. 그 뭔가를 현상을 설명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보이는데 예. 그 사람들은 일단 감각적인 거 외에는 우리보다 더 섬세할지는 모르지만 그렇죠. 현대인이랑 비교할 때 그런 이게 절대적으로 부족하잖아요. 예. 근데 이게 나중에 철학에서의 어떤 것 아니면은 자연과학에서 어떤 일이랑 연계되는 거를 좀 얘기를 해주시면 아까도 왜 잠깐 양자역학이랑 예. 뭐 끝이론이랑 연계를 하시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럴 때 더 그러니까. 이해가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워낙 고대 그리스 철학 자체가 예. 일단은 기본적으로 사변적이에요. 머릿속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물론 현재의 것과 유비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사실 유비적인 거거든요. 딱 정확하게 맞는 거.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 그 자체로서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다음번에 이제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오는데 아리스토텔레스를 다 끝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2명밖에 안 되니까 오늘 3명 했는데 웬만하면 끝내보려고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스토아 학파랑 에피쿠로스 학파, 그 에피쿠로스 학파는 이제 이 데모크리토스를 다시 한 사람이거든요. 그걸 계승한 쪽인데 루키티우스가 또 자연에 대하여라는 책을 또 썼어요. 에피쿠로스.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는데 보시기가 굉장히 좀 힘들긴 합니다만 한글 번역본은 어쨌건 그거랑 하고,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의 그 테크니션들,
이면서 과학자들 정말 늘 보겠죠. 이제 대표 중에 프톨레마이오스, 그 다음에 그 누구야, 아르키메데스, 그 다음에 그 유클리드, 그 다음 에라토스테네스, 그 다음에 그 뭐가 또 있지? 하여간 되게 많이 있어요. 그 수학을 발전시킨 사람들, 그 다음에 천문학을 발전시킨 사람들, 공학을 발전시킨 사람들, 그러니까 최초의 증기기관을 만든 사람들도 나오잖아요. 고대 그리스에서. 물론 장난감에다 쓰긴 했지만은, 그러니까 그 이후에 증기기관이 나오기까지 1000년 정도 걸렸거든요. 궁금한, 전 정말 천황을 잘 모르는데 네. 궁금한 게 지금 아낙사고라스도 그렇고 아낙사고라스 그 스승이었던 아낙시만드라 로스? 아낙시만드로스 이 지금 이 흐름으로 가면 예. 여기서 근대 과학까지의 갭을 있다고 하면 크겠지만 예. 사유에서 더 이렇게 촉발되기에는 굉장히 낮은 비계인 것 같은데 예. 왜 그렇게 많은 시간이 중간에 그렇게 아, 1000년 동안요? 예. 그게 단순히 그게 그러니까 중세가, 그러니까 이게 지적 하락도 있었고요.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세 한 10세기 동안 중세 유럽에서 그러니까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정말 얼마 안 됐어요. 심지어 왕이나 귀족도 글을 몰랐어요. 그 글이라는 게 라틴어예요. 라틴어가 당시에는 주어였고 영어나 이런 것조차도 그러니까 말은 할 수 있지만 글을 못 쓰는 사람들이 거의 전체 100명 중에 한 95명 이상이 글을 못 쓰는 이런 조건이었고, 그러니까 수도사하고 나중에는 교수가 생겨요. 처음에 수도사 말고는 교수 자체도 거의 없었는데 이런 사람들만 글을 썼어요. 그러면 이제 글을 일단 읽고 쓸지 모르면은 뭔가 사유를 하기 힘들거든요. 그런 게 이제 첫 번째였고, 그 다음에 중세 자체가 생산력이 굉장히 다운이 돼요. 오히려 로마 시대보다. 그래서 생산력을 높이는 과정들이 한 400~500년이 걸려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외적의 침입도 받고 뭐 이러면서 하는데, 그 과정, 그래서 이제 조개 끝나게 되면은 언제쯤 되냐면 거의 BC에서 AD 사이 정도에 끝나.